무너진 지붕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며 몹시 추운 날씨가 찾아왔다. 밤하늘은 새까맣고 비가 촉촉이 내리며 도로는 습기로 뒤덮여 모든 것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밝은 붉은색과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설날과는 달리 오늘 밤 동영민 마을은 우울한 고요함에 잠겨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에서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미 온기가 없는 집 안은 40대 여성 혜진 씨 한 분만 계시자 더욱 차가워졌다. 그녀는 마른 체형에 헬쑥해진 얼굴, 못생기고 지친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그녀 앞에 놓인 단순한 설날 음식에 시선을 고정했다. 절인 양파 한 접시, 돼지고기 롤 몇 조각, 작은 반청 하나, 그녀가 올해 새해 전날에 가진 것은 전부입니다. 웃음도 없고, 인사도 없고, 가족의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현관에는 12살의 성현과 태우가 따뜻함을 위해 야른 매트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성현은 낡은 책을 넘기려고 했지만 추위 때문에 손이 떨렸다. 태우는 동생에게 기대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순진함이 엿보였지만 깊은 슬픔이 가득했다. 두 사람 모두 감히 탁자 위의 음식에 손을 대지도 못했고 계모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집에서의 자기 위치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원하거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 혜진 씨는 성현과 태우를 특별히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이 떠오른다.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남자가 결국 그녀를 떠나고 두 자녀와 깨진 마음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성현과 태우를 볼수록 온 세상이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 침묵을 깨뜨렸다. 그냥 거기 앉아만 계신가요? 당신은 나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건가요? 아니면 거기 앉아서 부처가 될 거야.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태우는 깜짝 놀랐고 그는 움찔하며 동생의 손을 움켜쥐었다. 성현은 고개를 들어 혜진의 차가운 눈과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일어나 남동생의 손을 잡고 주방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혜진 씨. 그는 목소리를 더욱 날카롭게 하며 말을 이었다. 너희 둘이 그러면 망칠 뿐이야. 당신을 보니 그 배신자가 생각나네요. 다 마치면 나로부터 떨어져 있어. 성현은 입술을 깨물고 작은 손이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남동생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태우야. 혜진 여사는 돌아서 제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거기 서서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죽은 남편의 초상화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얘야, 노력은 했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밖에서는 여전히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문틈으로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리자 공간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성현은 동생을 살며시 끌어안았는데 희미한 램프의 불빛이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태우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성현 씨, 뭐해요? 성현은 웃으려고 했지만 그 미소로는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아픔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부드러운 숨결처럼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태우. 혜진 여사는 돌아서며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는 참을 수 없구나. 너희 둘은 지금 당장 떠나거라. 엄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고통이 가득했다.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녀는 두 아이를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성현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은 어두웠지만 단호했다. 그는 울지도 않았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자, 태우. 태우는 동생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얘야, 나는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아. 밖은 추워요. 배고프고 무서워요. 하지만 성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무시당하는 날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겨울밤의 혹독한 추위가 살을 찢는 듯했다. 두 아이의 작은 얼굴에 가벼운 이슬비가 내렸지만 버림받았다는 느낌보다 더 차가운 것은 없었습니다. 새해 전날은 조용히 지나갔다. 동영민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모여 즐겁게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성현과 태호에게는 그것은 그저 차가운 낯설음일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잔인함이 누구든 무너뜨릴 수 있는 어려운 여정으로 시작되리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연민, 그리고 운명을 극복하는 힘. 아직도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과 섞여 공기는 더욱 무감각해졌습니다. 성현은 동생의 손을 꽉 잡고 길가 집들의 석유등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태우가 어두운 마을길을 더 빨리 걷도록 이끌었다. 두 형제의 그림자는 길고 작았으며 추운 밤 속에 사라졌습니다. 태우의 맨발이 젖은 땅 위에서 떨렸다. 그 소녀는 낡은 샌들 한 켤레만 신고 있었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얼음을 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현은 가끔 그녀를 돌아보며 마치 온기를 전하듯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성현 선생님,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태호는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도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침을 삼키며 동생이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잠자리를 찾을 거야. 내일 아침에 뭔가 생각해 볼게.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날씨는 어둡고 춥고 비도 내렸고 두 형제는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성현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영민 삼촌의 집을 떠올렸다. 겨울마다 두 형제에게 구운 고구마를 주던 친절한 이웃이었다. 아마도 그는 그들을 밤새 머물게 할 것이다. 두 형제는 작은 골목길로 들어가 영민 삼촌 댁의 오래된 나무 문으로 걸어갔다. 성현은 심호흡을 한 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세게 두드리고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영민 삼촌,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렸고 집안의 깜빡이는 불빛은 마치 누군가가 문으로 걸어가기라도 한 것처럼 흔들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다. 삼촌, 저는 성현입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성현의 목소리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인지 떨렸다. 잠시 후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성현이 본 것은 영민 삼촌 대신 이상한 중년 남성이었다. 바로 영민 삼촌의 아들 현우예요. 무슨 일이야?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두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성현은 고개를 숙이고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현우, 형과 내가 하룻밤 묵게 해줄 수 있어. 갈 데가 없어. 현우는 성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태호의 젖은 옷과 낡은 슬리퍼, 그리고 추위로 인해 창백해진 얼굴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저 눈살을 찌푸리고 차갑게 말했다. 이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니야. 너희 둘은 다른 집을 찾아야 해.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쾅 닫았다. 성현은 영민 삼촌이 속으로 왜 그러셨어요? 너무 불쌍한데요. 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현우는 겁마. 입 닥쳐. 저 둘을 품으면 온 마을이 떠들 거야. 먼저 내 자신을 돌봐. 라고 소리쳤다. 성현은 움직이지 않고 가슴이 죄어들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태호는 성현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영민 삼촌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성현은 고개를 숙여 실망감을 감추려 애썼다. 괜찮아요. 다른 곳을 찾아볼게요. 두 형제는 비속을 계속 걸었다. 그들은 마을의 또 다른 지인인 대현 씨의 집으로 갔다. 성현은 대현 씨가 꽤 엄격한 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의 부인 유나 씨는 매우 친절하다. 성현이 문을 두드렸고 이번에는 누구세요? 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저 성현이에요. 유나 이모님. 오늘 밤 묵을 수 있을까요? 안에서 중얼거림이 들렸고 대현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니? 너희들은 너희 엄마한테 쫓겨났으니까 너희 스스로를 돌봐야 해. 우리 집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없어. 삼촌, 우리는 하룻밤만 머물 거예요. 내일 떠나요? 안 돼. 안 돼. 가. 성현은 입술을 깨물고 태호의 손을 잡아당겼다. 그는 유나의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다. 할아버지, 아직 너무 어려요. 밖은 추워요. 하지만 대현 씨는 투덜거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면 당신만 손해를 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두 아이는 비 속에 홀로 서 있게 되었다.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다. 형님, 아무도 저를 도와주려 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현은 무릎을 꿇고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는 태우가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도 그랬다. 하지만 그는 울 수가 없었고 동생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곳을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성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도울 의향이 있는 사람이 또 있나요? 마침내 성현은 마을 끝, 강둑 근처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오래된 곡물 창고가 있는 곳을 기억해냈다. 마을의 아이들은 종종 그곳에 가서 숨바꼭질을 하죠. 적어도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성현은 태호를 그 방향으로 이끌었다. 곡물 창고 문은 낡았지만 성현은 온 힘을 다해 작은 문을 밀어 열었고 그 문은 두 형제가 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좁았다. 날씨는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도 났지만 적어도 비도 내리지 않았고 차가운 바람도 없었습니다. 성현은 야른 스카프를 벗어 동생의 몸에 두르고 그 옆에 앉았다. 태호야,
내일 아침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태호는 팔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배가 고프네요. 형님, 성현은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 이웃집 탐 여사가 전날 선물한 땅콩 사탕을 찾아냈다. 그는 그것을 남동생에게 먹이라고 주었습니다. 가세요. 내일 아침에 당신을 위한 것을 찾아낼게요. 태호는 사탕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고 피곤하게 잠이 들었다. 성현은 그녀를 껴안고 앉아 눈앞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현은 낡은 헛간 지붕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치자 눈을 떴다. 그는 어젯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추위에 두 형제는 몸을 떨었지만 그는 여전히 태호를 꼭 껴안고 동생을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태호는 아직도 깊이 잠들어 있었다. 호흡은 약했고 입술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성현은 그녀의 이마를 살짝 만지며 차가운 피부를 느꼈다. 그는 동생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현은 태호를 살며시 내려놓고 일어나서 동생의 야른 셔츠를 다시 잡아 올렸다. 당신은 가야 해요. 차가운 감자나 작은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 것을 사세요. 밖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가벼운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나는 칼날을 꼭 끌어당기고 황량한 마을 길로 재빨리 걸어 나갔다. 추위 속에서 희망을 찾는 동영민 마을의 아침은 여전히 설날 분위기에 잠겨 있지만 전날 밤의 번잡함과는 달리 이제는 젖은 비의 거리와 공기 중에 남아있는 몇 줄기의 주방 연기만이 있을 뿐이다. 나는 동상인들이 파는 남은 음식을 살 생각으로 비포장 도로를 따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작은 시장에 도착하자 몇몇 노점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인들은 상품을 진열하는 데 바빴고 더러운 옷을 입은 마른 소년이 조용히 케이크 매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성현은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 상한 케이크나 남은 케이크가 있나요? 저도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마구간을 청소하던 여자는 잠시 멍하니 돌아섰고 마른 소년의 손이 차가워서 떨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얘야. 내 케이크는 매진됐어.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돌아섰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친절한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며 계속 걸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 못한 척했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흔들어 그를 쫓아냈습니다. 마침내 성현은 시장 한 구석에 주저앉아 자신의 작고 힘없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뒤에서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가야, 왜 여기 앉아있니? 성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65세 정도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지만 힘이 세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은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그는 주저하며 대답했다. 저는 뭐 먹을 걸 찾고 있어요? 노인은 성현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물었다. 집이 없나요? 성현은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셔츠 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귀찮게 여길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노인은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나 거짓된 연민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성현이 아무 말 없이 있는 것을 보고 노인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를 따라와요. 성현은 약간 주저했지만 그의 다정한 눈빛은 그에게 약간의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노인을 따라 마을의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배고픈 밤을 보낸 뒤 첫 식사를 한 것은 노인이 성현을 마을 끝에 있는 푸른 채소밭 옆에 있는 작은 집으로 데려갔을 때였다. 집은 크지는 않지만 매우 깔끔하고 아늑합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몇 번 짖으며 달려나왔지만 그가 머리를 쓰다듬자 곧바로 짖는 소리가 멈췄다. 들어오세요. 내가 들어갈게요. 성현의 눈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와 삶은 감자가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더니 감자 하나를 꺼내 성현에게 주었다. 먼저 먹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성현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감자를 받아 탐스럽게 먹었습니다. 그의 입에 퍼지는 열기가 그의 마음의 추위를 몰아냈다. 그 노인은 그가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훈이에요. 이름이 뭐? 성현은 망설이며 감자를 삼켰다. 저는 성현이고 태우라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내 조카는 어디 있어? 성현은 당황한 채로 감자를 내려놓았고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조카가 헛간에서 자고 있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갑시다. 성현은 놀랐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 조카를 환영합니다. 두 아이는 영원히 거기서 잠을 잘 수는 없었다. 성현은 방금 들은 말이 믿을 수 없어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우리가 머물도록 허락할 거야. 지훈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난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집도 있고 야채도 있고 당신들이 일한다면 두 분이 지낼 공간도 충분히 있어요. 성현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느낀 두 사람은 서둘러 오래된 곡물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성현이 문을 밀쳐 열자 태우는 야른 수건에 몸을 웅크리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다. 성현은 무릎을 꿇고 동생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다. 태우, 일어나. 태우는 눈을 뜨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의 뒤에 이상한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약간 무서워했지만 성현은 안심시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분은 지훈 삼촌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지훈 씨는 몸을 숙여 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배고프신가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내 집에 와요. 거기에 밥이 있어요. 태우는 마치 확인을 기다리듯 성현을 돌아보았다. 형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소녀는 성현의 손을 잡고 곡물 창고에서 나갔다. 이슬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성현의 마음은 덜 차가웠다. 그는 이틀간 방황하며 처음으로 삶의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 성현은 태우의 손을 꽉 잡고 지훈 씨와 함께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으로 걸어갔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두 형제가 더 이상 추위 속에서 잠을 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현과 태우는 지훈 씨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가볍게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작은 집은 오래된 나무들에 둘러싸인 푸른 정원 옆에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이곳은 두 형제가 어젯밤 잠을 잤던 곰팡이 낀 곡물 창고와는 사뭇 다른 이상하게도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태우는 동생의 손을 꽉 잡고 집으로 들어갔고 그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따뜻한 불이 밝게 타오르는 것을 보고 난로 위에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가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 씨는 오래된 나무 테이블을 가리켰다. 두 분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놓을게요. 성현과 태우는 순종적으로 앉았다. 태우는 지훈 삼촌이 흰밥 한 그릇과 삶은 생선, 삶은 야채를 얹은 것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두 형제가 함께 식사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식사 시간이 되자 성현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동생에게 정중하게 음식을 내밀었다. 천천히 먹어. 태우야, 성현이 일깨워 주었지만 태우는 마치 누가 뺏어갈까봐 서둘러 큰 숟가락으로 밥을 퍼올렸다. 지훈 씨는 두 형제를 그저 묵묵히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약간 슬픈 빛으로 가득했다. 그는 두 아이가 얼마나 배고프고 추워서 그렇게 급하게 먹을 수 있었을지 이해했다. 식사가 끝난 후 성현이는 주도적으로 일어나서 청소를 도왔다. 지훈 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아요. 식사 후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현은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훈 씨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 일하기 시작하세요. 처음 며칠 동안은 독립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우세요. 다음 날 아침, 성현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수탉 울음소리에 깨어난다.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고 들판은 여전히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태우를 바라보았다. 태우는 여전히 그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으며 얼굴은 다소 덜 걱정스러워 보였다. 성현은 조심조심 침대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지훈 씨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몸을 굽혀 정원의 흙을 파고 있었다. 그는 성현을 보자 집이 가득 들어있는 나무통을 가리켰다. 이리 와, 은혜가 너에게 정원 가꾸는 법을 가르쳐 줄게라고 그는 말했다. 성현은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다. 지훈 선생님은 그에게 식물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흙을 이용하는 방법과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잡초를 뽑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성현은 귀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의 작지만 강한 손으로 각 동작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게 해서 얼굴과 손에 흙이 튀었지만 지훈 선생님은 그를 비웃지 않고 자세를 바꾸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몇 번 시도해보고 나니 성현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선 전화는 더 정확해졌습니다. 태우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며 정원에서 열심히 일하던 형을 바라보더니 지훈 씨 쪽으로 돌아섰다. 선생님, 도와드릴까요? 지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은 젊으니까 가벼운 일을 해야지. 주방으로 들어와서 불을 피우는 걸 도와줘. 태우는 약간 주저했지만 순종적으로 그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에게 장작을 쌓는 방법과 눈에 연기가 들어가지 않게 불을 불어넣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태우는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마침내 작은 불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했어요. 지훈 씨는 웃으며 태우의 등을 두드렸다. 좋아요. 무엇을 하든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서두를 수 없어요. 이후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과의 통합과 도전을 겪으며 성현과 태우는 점차 새로운 생활의 리듬에 익숙해진다. 성현이는 지훈 삼촌이 정원에 식물을 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것을 도와준다. 태호는 주방을 맡고 집안일을 돕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현이는 지훈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글쓰기 연습을 한다. 그 소녀는 평생 육체 노동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에게 의존해 살지 않고도 장래에 독립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마을은 작아서 소식이 빨리 퍼진다. 친어머니에게 쫓겨난 두 아이를 지훈 씨가 데려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그 노인이 어떻게 두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 누가 알겠어. 그 아이들이 그의 친절을 이용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킬지도 몰라. 여기저기서 소문이 퍼졌지만 성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지훈 씨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어느 날 아침, 성현이 시장에 가져갈 야채를 바구니에 챙기고 있을 때 몸집이 큰 중년 남성 한 명이 대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꼬마야. 이리 와. 의수연 선생님이 말했다. 성현은 고개를 들고 보니 그가 마을에서 무례한 성격으로 유명한 무뚝뚝한 남자, 수연 씨였다. 그는 주저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그래요. 무슨 일이야? 수연 씨는 빙긋이 웃었다. 너와 내 형이 지훈한테서 돈을 받고 산다고 들었어. 성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물기 위해 일합니다. 수연 씨는 크게 웃으며 그의 목소리는 조롱조로웠다. 일. 너 같은 꼬맹이 둘이 뭐하냐? 내가 말하는데 지훈 씨를 내 공경에 끌어들이지 마.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을을 나가. 성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수연 씨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버려진 두 아이를 결코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집 밖으로 나왔다. 수연 씨, 제 일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수연 씨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지훈 씨의 차가운 시선을 보고 코웃음을 치며 나갔다. 성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훈 씨를 돌아보았다. 삼촌,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면 어떡해요? 지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성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권리가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안심이 되었다. 그는 앞으로의 여정이 힘들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첫날은 추위 속에서 지나갔지만 성현과 태우에게는 지훈 씨 댁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졌다. 그들은 잠을 잘 수 있는 곳도 있고 따뜻한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현은 온 힘을 다해 일에 몰두했다. 그는 땅을 갈고 잡초를 뽑고 물을 길어오는 일부터 지훈 씨가 야채를 시장에 내다 팔도록 돕는 일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데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태호는 다르다. 그는 아직도 엄마 혜진을 잊지 못한다. 그녀가 그를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태호의 어린 마음속에 그녀는 여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친척이었습니다. 성현과 지훈이가 시장에 갈 때마다 태호는 은밀하게 마을길 쪽을 바라보곤 했는데 멀리 두 형제가 살던 집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에 대한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동영민과 같은 작은 마을에서는 아무것도 오랫동안 숨겨져 있을 수 없습니다. 계모에게 쫓겨난 두 아이를 돌보는 지훈 씨의 사연은 금세 거리 곳곳에 퍼졌다. 각 사람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씨는 이미 가짜인데 더 많은 짐을 지고 있잖아. 저 두 자식은 불쌍하지만 누가 알겠어. 앞으로 그에게 문제를 일으킬지도. 혜진 씨는 정말 무정하군요. 이붓 자식들도 자기 자식인데 왜 이렇게 추운 비 오는 밤에 쫓아내겠어요. 그 소문은 마침내 혜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앉아 시장에서 들리는 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모든 문장, 모든 단어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강인해지려고 노력했고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그 소문과 비난을 듣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해 전날 성현이 그녀 앞에 섰을 때의 눈을 기억했다. 그 눈은 간청하지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다만 가슴 아픈 실망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호가 셔츠를 움켜쥐고 있는 동안 손을 잡던 것을 기억했다. 성현은 떨며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물었다. 그녀는 그 모든 이미지를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말이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러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다. 첫 번째, 혜진 씨는 어느 날 아침 시장에 갔습니다. 혜진 씨는 지훈 씨의 야채 장터로 바로 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마을 시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서 있는 곳에서 성현이 조리대 위에 야채를 민첩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소녀는 민첩한 손과 집중된 눈으로 어른처럼 일했습니다. 불평하거나 약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야채를 사고 있는 할머니와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노부인이 가방을 옮기는 것을 도왔고 노부인이 돈을 낼 때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혜진 여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에 할머니 집에 있을 때 성현은 늘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태호는 수줍음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두 아이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지훈 선생님은 그녀의 존재를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관찰만 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자 지훈 씨는 천천히 다가왔다. 당신은 여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나요? 그는 물었다. 혜진 씨는 깜짝 놀랐지만 곧 한숨을 쉬었다. 난 모르겠어요. 지훈 씨는 비난하거나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봤다면 여전히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혜진 여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성현과 태우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찢어진다. 두 아이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고 한 번도 그녀를 찾으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현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한 건 태우의 눈빛이었다. 그 소녀는 늘 기다리고 있었고 늘 기대하고 있었어요. 비록 그가 말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녀는 어렸을 때 버림받았던 걸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했지만 그녀의 의붓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고 잔인했고 그녀는 그런 차가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에게 아이들이 생긴다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이 남긴 상처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그 증오심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풀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전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재단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여보, 내가 틀렸나요? 글쎄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재단은 여전히 차가웠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 씨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일어나서 낡은 침대를 열고 몇 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성현과 태우가 깨어났을 때 지훈 씨의 집 앞에 작은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반총, 옷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색깔이 없었지만 성현은 그것이 누구의 종이인지 즉시 알아챘다. 태우는 셔츠를 집어 올리며 눈을 빛냈다. 성현아, 엄마가 뭔가 보내줬어. 성현은 손을 꽉 쥐고 그 물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행복할지, 화낼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복잡한 감정일지 알 수 없었다. 지훈 씨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당장 고칠 수 없는 실수도 있지만 정말 바꾸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을 겁니다. 성현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맑게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두 형제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현은 쉽게 용서하지 않고 혜진 역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적어도 문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현은 과일 바구니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 씨나 태우 씨에게도 그것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선물 바구니를 집으로 들고 들어와 옆에 두고 마치 선물 바구니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일상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달랐다. 그 소녀는 엄마가 두 형제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문으로 달려가서 새로운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가끔 문 앞에 간단한 선물 몇 가지를 담은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곤 했습니다. 스카프, 사탕, 팔각 아니스를 곁들인 찹쌀밥 한 팩 등이었습니다. 태우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성현은 늘 그와 거리를 두었다. 그는 몇 개의 선물만으로
두 형제가 버림받은 지 몇 달과 추운 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정말로 사과하고 싶다면 이렇게 조용히 선물을 남기는 대신 두 형제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태우에게 말하지 않았다. 겨울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서 지훈 씨는 고민에 빠진다. 성현과 태우는 지훈 씨와 함께 계속해서 열심히 일한다. 두 형제는 점차 작은 정원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존재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성현과 태우는 지훈 씨를 도와 시장에서 야채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들의 노점 근처에 중년 남성들이 모여든다. 그중 한 무리는 성현을 위협했던 수연 씨를 필두로 한다. 지훈 씨, 수연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쏠렸다. 최근에 엄마한테 쫓겨난 아이 둘을 돌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훈 씨는 당근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수연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수연 씨는 비웃었다. 당신은 너무 친절해요. 하지만 내가 말하는데 먼저 자신을 돌보고 떠돌이 아이들을 품어서 재앙을 초래하지 마세요. 성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가혹한 말에 익숙했다. 지훈 씨는 침착하게 그들은 길 잃은 아이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아이들이고 내가 원한다면 그들을 도울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지만 이 마을의 누구도 그 아이들을 오래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수연 씨가 거칠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턱을 흔들어 남자들에게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냈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성현은 지훈 선생님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품었다. 삼촌, 떠나야 하나요? 지훈 씨는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의 눈은 언제나 평온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성현은 진짜 사건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걸 모른다. 재난이 발생합니다. 3일 후, 성현과 태우가 정원에서 일하는 동안 지훈 씨는 필요한 물건을 사러 마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문 앞에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 선생님. 지훈 씨,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 말을 듣지 않으세요? 지훈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수연 씨는 빙긋이 웃었다. 그럼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지훈 씨를 밀어내어 바닥에 쓰러지게 했다.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훈 씨는 다리를 껴안았고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창백해졌다. 성현은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지훈 씨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지훈 삼촌, 왜 그러세요? 지훈 씨는 얼굴을 찡그리고 숨을 크게 쉬었다. 당신의 다리가 탈구된 것 같아요. 성현은 수연 선생님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분노로 번쩍였다. 뭐 하세요? 수연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저는 이 노인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는 당신 같은 사람을 다시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성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 자신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면 수연 선생이 자신과 태우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수연 씨는 성현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나갔다. 이때 태우가 달려와 당황하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삼촌,
괜찮아요. 그는 고통을 참으려고 했으며 목소리가 약해져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세요. 하지만 성현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일을 할 수 없다면 정원은 누가 돌보겠어요? 야채를 시장에 가져와서 팔 사람은 누구일까? 집에서 쫓겨난 후 처음으로 성현은 진정한 절망을 느꼈다.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그날 밤, 성현은 지훈의 침대 옆에 앉아 노인이 살짝 숨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태호는 잠이 들었지만 성현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지훈 씨는 성현이 분명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걱정이에요? 성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시장에 갈 수 없어요.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으면 돈이 없을 거예요. 지훈 씨는 며칠간의 노동으로 손이 굳어진 채로 속삭였다. 그는 자신이 아직 어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훈 씨에게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었다. 삼촌, 제가 시장에 가서 야채를 팔러 갈게요. 지훈 씨는 오랫동안 성현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무엇을 하든 인내심을 갖고 조심하세요. 누구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세요. 성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현은 생애 처음으로 지훈 씨 대신 시장에 갔다. 지훈 씨도 없이 혼자 야채 카트를 밀고 시장으로 가는 건 낯설고 걱정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태우도 같이 가서 야채를 정리했다. 그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형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성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속삭였고, 어떤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거기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성현은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는 똑바로 서서 세상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일어설 것입니다. 아침 시장은 예전처럼 활기가 넘쳤지만 오늘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현은 지훈 씨의 야채 카운터 뒤에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섰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세요. 태호는 그 옆에 서서 동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은 감탄과 절대적인 신뢰로 빛났다. 성현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보호해줄 어른들 없이 세상에 혼자 맞서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약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형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지훈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를 대신하는 거야. 한 노부인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계모가 그를 집에서 쫓아냈고 이제 그는 생계를 위해 물건을 팔아야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은 한숨을 쉬었다. 동정하는 표정이 많았지만 의심하는 표정도 있었습니다. 시장 안의 몇몇 사람들은 성현이 실제로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렸다. 하지만 성현은 그 속삭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고객을 맞이하고 야채를 달고 돈을 모으는 등 정확하고 빠르게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지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사업을 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방법 등 모든 조언을 기억했습니다.
점점 첫 번째 고객이 구매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년이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는 듯이 몇 개만 샀습니다. 하지만 성현이가 불평 한마디 없이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를 더 신뢰하게 됐다. 그 소년은 너무 뛰어나서 어린 나이에 사업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이 아이는 많은 어른들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칭찬에 성현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다. 그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고 그저 자신을 일반인처럼 대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현이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혜진 씨가 나타났다. 성현이 피클 바구니를 바쁘게 정리하고 있을 때 익숙한 인물이 카운터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깜짝 놀랐다. 혜진 씨. 그녀는 회색 긴팔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몸매는 전보다 더 날씬해 보였다. 그녀의 눈은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예전처럼 강인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성현과 태우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속삭였고 어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성현을 바라보았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태우였다. 그 소녀는 기쁨에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엄마. 소녀는 혜진 씨에게 달려들었지만 한 걸음만 다가가자 갑자기 멈췄다. 그의 눈은 기쁨과 불안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혜진 여사는 살짝 몸을 숙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목이 메어 있었다. 태우야, 괜찮아. 태우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괜찮아요. 엄마, 저를 찾으시나요? 성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 혜진 여사는 성현을 바라보았다. 성현아, 너랑 얘기하고 싶어. 성현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처럼 두려움이나 기대감이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할 말이 있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혜진의 가슴을 꿰뚫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엄마, 미안해요. 성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무슨 일로 미안하다는 거야? 추운 비 오는 밤에 너와 내 동생을 집에서 쫓아낸 것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죄책감을 느껴서 여기 와서 내 마음을 달래줄 몇 마디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혜진 씨는 깜짝 놀랐다. 성현이 한 말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녀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틀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당신이 나를 바로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요. 성현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마, 혜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이 나를 바로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기회를 주세요. 성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더 이상 화가 나 있지 않았지만 부드럽지도 않았다. 정말로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혜진 여사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이때 시장에서 어떤 여인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성현은 약간 주저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태우는 동생의 손을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성현아, 엄마한테 기회를 주자. 성현은 그녀를 바라보더니 혜진 씨 쪽으로 돌아섰다. 마침내 그는 부드럽게
혜진 여사는 한숨을 쉬더니 성현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이 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은 시장에서의 만남 이후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혜진 씨는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미안하다고만 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성현과 태우에게 보인 수년간의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는 단 몇 마디의 사과로 지워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혜진 씨는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성현과 태호의 노점에서 조용히 야채를 사온다. 그녀는 별말도 없이 그냥 물건을 사서 떠났다. 어느 날 그녀는 이름이 적힌 작은 쿠키 봉지를 카운터 위에 놓아두었는데 성현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지훈 씨의 집을 자주 드나들며 도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훈 씨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관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끈질기게 마당을 청소하고 약을 가져다 주고 정원 잡초를 뽑는 걸 보자 그는 입을 열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혜진 씨는 멈춰서서 멀리 바라보았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두 아이를 영원히 잃게 될 거라는 것만 알아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진의 행동으로 인해 태우의 마음은 점점 더 열리게 된다. 그 소녀는 더 이상 수줍어하지 않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현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형을 막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도 예전처럼 혜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봄 마을 축제가 다가오면서 동영민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활기를 띱니다. 모두가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마을 축제를 준비하는 데 바쁘다. 마을 축제에는 노점과 민속게임뿐만 아니라 재능 경연 대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인데 노래, 춤, 스토리텔링, 무술 공연 등 누구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현이가 시장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지훈 씨가 갑자기 성현아, 마을 축제에 참가할 생각은 없니? 라고 물었다. 성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가입하나요? 지훈 씨는 미소 지었다. 예를 들어 노래 부르기. 성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태우는 성현아, 한번 해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라고 외쳤다.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세요. 최고가 될 필요는 없어요. 무대에 설 용기만 있어도 이미 소중한 일이에요. 성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군중 앞에 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눈치채이지 않고 조용히 일하고 고통을 겪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간절한 눈빛과 지훈의 격려를 보자 그는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태호는 기다릴 수 없었다. 바로 그날 저녁, 소녀는 성현을 마당으로 끌고 나가 노래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태호는 맑고 순수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성현은 처음엔 약간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점점 그는 잘 지내게 되었다. 그들은 사랑과 용서에 대한 노래를 선택했는데 그 노래의 가사는 성현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현과 태우가 노래 연습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혜진 씨가 대문에 나타났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마을 축제에 참가하실 거예요. 태우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성현이랑 노래할게. 엄마, 혜진 여사는 잠시 말없이 있더니 마당으로 들어갔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성현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혜진 여사는 살짝 미소 지었다. 지금까지 흔치 않은 미소였다. 엄마도 노래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태우는 소리를 질렀다.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현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혜진이 다정하게 앉아서 태우에게 올바른 호흡법을 알려주는 것을 보고 그녀의 재능을 부인할 수 없었다. 혜진 씨는 성현이를 가까이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두 형제가 연습하도록 도와주기만 했습니다. 점점 성현은 경계심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여전히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마을 축제의 밤, 마침내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동영민 마을 전체가 깃발과 꽃, 등불로 가득 차 밝았습니다. 마을 회관 중앙에 무대가 설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연을 구경했습니다. 성현과 태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장하며 무대 뒤에 섰다. 태우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성현아, 무서워. 성현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넌 할 수 있어. 혜진 여사는 뒤에 서서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격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희 둘은 온 마음을 다해 노래 부르잖아. 이제 성현과 태우의 차례가 되었고 두 형제는 밝은 조명 아래 무대에 올랐다. 성현은 관객석을 내려다보았다. 관객석에는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리한 기타는 오래된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태우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분명하게 나는 달콤하게 내 동생을 따라갔고 각 노래가 서로 울려 퍼지고 섞였다. 이 노래는 버림받고 화가 났으며 상처받았지만 결국 용서만이 기분을 편안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 노래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혜진 씨는 앞줄에 앉아 노래가 끝나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잠시 방 안이 조용해졌다가 큰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고 곳곳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현과 태우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는 고개를 들자 혜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성현은 알았다. 어쩌면 이때가 두 사람이 다시 서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마을 축제가 끝나고 동영민 마을에는 성현과 태우의 특별 공연 이야기로 분위기가 가득 찼다.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노래를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성현이는 정말 재능이 있고 그들이 선곡한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혜진 씨는 앞줄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런 소문이 점점 성현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를 미안하게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정말로 느끼는 것을 노래할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파티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혜진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는다. 그녀는 야채를 사러 시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훈 씨의 자비를 돕기 위해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투혼부인 집에 갔을 때면 나는 조용히 현관을 수리하고 마당을 청소하고
성현과 태호의 낡은 셔츠를 수선하곤 했다. 그녀는 성현이 용서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인내심과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태호는 점점 마음을 열지만 성현은 여전히 거리를 둔다. 태호는 엄마와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 소녀는 혜진 씨를 볼 때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날 있었던 일, 불을 더 잘 피우는 법을 배운 일, 지훈 선생님이 야채에 물을 주는 것을 도와준 일 등에 대해 기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혜진 씨도 주에 깊게 듣고 가끔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어 주곤 했다. 하지만 성현은 다르다. 그는 거리를 두었다. 그는 동생이 어머니와 가까워지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자신은 여전히 혜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느 날 저녁, 성현이가 깨진 커버를 고치고 있을 때 지훈 선생님이 말을 걸었다. 아직도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냐? 성현은 잠시 멈췄고 그의 손은 조금 더 꽉 쥐어졌다. 지훈 씨는 차분한 눈빛으로 성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노력하고 있어요. 알 수 있나요? 성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삼촌, 쉽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훈 씨는 살짝 미소 지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성현아.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거야. 성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그의 가슴은 아직도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 진짜 시험은 며칠 후 성현이 문제에 휘말리면서 시작된다. 성현과 태호는 평소처럼 채소 시장에 나갔는데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나워 보였고 눈빛은 차가웠으며 동영민 마을 사람 같지는 않았다. 얘야, 양배추 2파운드 줘. 그는 테이블에 동전을 던졌다. 성현은 재빨리 저울에 올랐다. 정확히 2파운드예요. 그녀가 그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네, 상자가 2개 있어요. 그 남자는 비웃었다. 좋은 커버 2개. 성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다. 늘 그렇듯이 그 남자는 잠시 성현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야채 봉지를 바닥에 던졌다. 감히 속이려고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웃 마을의 문제아로 알아봤다. 성현은 주먹을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속이는 게 아니야. 사고 싶지 않으면 반품할게요. 하지만 그 남자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성현에게 다가갔다. 너 정말 무례하구나. 꼬마.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멈춰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저는 혜진 씨예요. 그녀는 재빨리 다가가 성현의 뒤로 끌고 갔다. 그녀의 눈은 성현이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노로 번쩍였다. 내 아이를 만지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남자는 웃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낸 사람이 당신이 아니었나요? 혜진 여사는 굴하지 않았다. 그건 내 일이고 내 아이의 일이야.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주변 사람들의 숨소리도 들릴 정도로 긴박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코웃음을 치더니 야채 봉지를 집어들고 떠났다. 그가 떠나자 혜진은 다시 성현을 돌아보았다. 괜찮으세요? 성현은 눈을 크게 뜬 채 멈춰 섰다. 그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가슴에 솟아올랐지만 그는 단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잘 지내요. 혜진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성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와 스웨터. 성현은 마침내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그날 저녁, 성현이 집에 돌아오자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과일 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호는 기쁜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 파란색 스웨터를 꺼냈다. 성현아, 엄마가 직접 짜주신 거야. 성현은 깜짝 놀랐다. 그는 셔츠를 집어 올리며 양털의 부드러움을 느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스웨터를 짜준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그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 가방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이 있습니다. 성현이 열어보니 혜진의 깔끔한 필체가 보였다. 성현아, 내가 나를 바로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 내가 틀렸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다시 나를 믿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날 따뜻하게 지켜줘. 성현은 처음으로 눈꼬리가 따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리를 헤매던 시절을 기억하고 헛간에서 보낸 추운 밤을 기억하고 어머니가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자신을 불러주었으면 했던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스웨터를 손에 꽉 쥐었다. 지훈 씨는 성현의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 말했다. 과거를 놓아줄 준비가 되셨나요? 성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문이 열렸다. 당장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용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스웨터를 잡고 그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한 땀 한 땀을 쓰다듬었다. 그는 어젯밤 모든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혜진 씨는 정말 변한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인가요?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원한을 영원히 품고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성현은 셔츠를 입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보상이자 첫걸음처럼 들어맞는다. 그날 성현과 태우가 시장에 갔을 때 혜진 씨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성현은 차갑게 피하지 않았다. 혜진 여사는 성현의 이상한 태도에 약간 당황했다. 성현아, 잘 지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단 세 마디의 단순한 말이었지만 혜진 씨의 눈에 눈물을 흘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태호는 기쁜 마음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오늘 우리와 함께 머물러서 물건을 팔아주시겠어요? 혜진 여사는 성현의 반응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성현은 길게 한숨을 쉬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 씨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 어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다시 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혜진 씨는 더 이상 시장에 가서 야채를 샀거나 두 형제를 지켜보는 데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는 성현이를 위해 상품을 정리하고 무게를 재고 심지어 더 많이 팔기 위해 고객과 대화하는 방법까지 배우며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갑고 건조한 여자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성현이 여전히 경계심을 가졌지만 점차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이 나무 아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혜진 여사는 성현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매우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이 일어난 모든 일을 잊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가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현은 굳은 손을 내려다보며 한때 자신에게 가졌던 잔혹한 어머니를 떠올렸다가 매일 인내심 있게 곁에 있어준 여인을 다시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심호흡을 하고 선마, 집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한때 슬픔의 장소였던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날 오후, 성현과 태호는 혜진 씨와 함께 옛집으로 걸어갔다. 나무로 된 문은 여전히 똑같았고, 벽은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짙었지만, 이번에 성현이 문지방을 넘었을 때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혜진 씨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테이블과 의자는 깨끗이 닦였고, 담요와 베개도 교체했으며, 따뜻한 불도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예전에는 슬픈 기억만을 떠올리게 했지만, 오늘날에는 바뀐 듯합니다. 당신이 나를 당장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나는 당신에게 보상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혜진이 말했다. 성현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옆에 서 있던 지훈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로 결정했군요. 성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성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저는 많이 성장했어요. 태호는 지훈 씨를 꼭 껴안았다. 지훈 삼촌, 우리 자주 찾아뵐까요? 지훈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성현은 고마운 마음으로 지훈 씨를 바라보았다. 그가 없었다면 그와 그의 동생은 오늘날의 위치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깊이 절을 했다. 지훈 삼촌,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집은 항상 내 집이라는 걸 기억해. 성현과 태호는 오랜만에 집으로 걸어가며 안도감을 느꼈다. 과거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두 형제가 겪은 고통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충분해 치유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흉터로 변하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혜진은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다시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현은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